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가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네. 기업에 생기는 수많은 일들, 우리 일반 주주들, 투자자들은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네. 이제 기업을 알아야 됩니다. 아 그럼요. 컴퍼니 백브리핑 1월 21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안승찬입니다. 네, 컴퍼니 백브리핑에 정프로가 갑자기 또 왜 등장했느냐. 아, 요즘 뭐 자주 바꾸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점점 저희 쪽으로 점점 이렇게 오시는 거 아닙니까? 또 있고 전체적으로 네. 프로그램 점검에 제가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 제대로 가고 있는지 늘 점검하면서 네.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네. 내부 채찍질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채찍을 또 워낙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컴퍼니 백브리핑, 오늘은 셀트리온 얘기를 좀 하는군요. 야, 오늘 진짜 민감한 얘기이기도 하고 네. 관심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셀트리온. 셀트리온, 저는 뭐 주식을 사진 않았습니다만 네.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신 종목이고, 맞아요. 셀트리온 또 삼형제가 있죠. 셀트리온 그렇죠. 셀트리온 뭐 헬스케어 있고, 예, 그렇죠. 제약 있고, 네. 셀트리온 뭐 이렇게 있고. 홀딩스도 상장되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네, 하여튼 그 삼형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셀트리온에 관한 문제, 뭐 워낙 이 기업 관련해서는 네. 또 우리 김선 대표님이 완벽하게 또 파헤치고 계시니까요. 또 이 회계 논란 관련해서 네. 저희가 한 2번 정도 했는데 이걸로도 부족하다. 그렇습니다. 셀트리온 회계 논란 3번째. 네, 오늘로써 아마 완벽하게 정리합니다. 네,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셀트리온 않을까. 삼형제니까 딱 3번으로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들으시면 셀트리온을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투자를 하셔야 될지, 혹은 뭐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어떤 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감이 좀 더 잘 오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와서요. 네. 바로 우리 김선 대표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자, BNP 파리바 카디프 생명의 변액보험 그거보다 지금 내일 부동산 대전망. 대전망. 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2% 한강 앞에 지금 가 있습니다. 한강을 왜 가요? 네. 한강 앞에. 한강 구경하러 가셨는데, 네. 하여튼 우리 이프로님의 그 부동산에 대한 진심이 내일 아마 많이 묻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방송으로는 드리지 못했던 이야기 세미나를 통해서 아마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자, 그러면 오늘 글로벌 모니터의 김선 대표님 모시고 셀트리온 완전히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기업 사냥꾼 우리 김승훈 대표님. 기업들이 벌벌 떠는. 아유, 네, 아주 뭐 그냥 오줌을 싼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우리 김선 대표님과 함께 오늘 셀트리온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미 지난 2번에 걸쳐서 셀트리온의 문제점들 많이 좀 짚어주셨고요. 네. 오늘은 어떤 거에 좀 집중해서 회를 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 12월 초에 네. 제가 그 셀트리온 본편에서 1시간, 그리고 번외편에서 1시간에서 2시간을 다뤘습니다. 그때 네. 회계 문제를 이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뒤에 그 셀트리온에 대한 보도들이 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게, 항상 그렇지만 어떤 이슈가 벌어지면 매체들은 이렇게 보도 경쟁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보도 경쟁 단계에서 다소 좀 정확하지 못한 보도라든지 또 이제 약간 오버하는 보도들이 이제 나옴으로 인해서 이 이제 셀트리온 그 3사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크거든요. 네. 이 셀트리온, 아까 정프로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셀트리온 삼형제라 그러면 셀트리온, 그다음에 헬스케어, 제약, 네. 이걸 네. 삼형제라고 하는데, 이 회사들이 보통 뭐 시총이 한 20조, 10조씩, 뭐 또 주주들이 이제 수만 명에 이른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거래 정지가 된 종목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살아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예.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회계 감리 이슈가 진행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회계 감리? 네네네.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잘못한 거 있다기보다는 네. 이제 감독 당국에서는 잘못한 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회사에서는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살아있는 대형 종목을 다룰 때는 네. 조금 더 신중하게 아. 또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예. 보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아. 뜻에서 오늘 그런 점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네. 최근에 일부 보도들하고 셀트리온 그 회계 이슈의 핵심 예. 그리고 현재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될 것인가 네. 하는 것을 한번 중간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기자들이 혼나는 날일 것 같네. 딱 느낌이. 예. 그러니까 뭐 혼난다기보다는요. 네, 조금 분식회계 논란이 좀 있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네. 셀트리온 삼형제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또 처음 오신 혹은 뭐 잘 모르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하는 일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과 헬스케어가 네. 구체적으로 뭐뭐뭐 하는 겁니까? 셀트리온은 이제 우리 그 바이오시밀러를 제조를 하죠. 바이오 예. 시밀러 제조. 예, 바이오시밀러 제조를 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유통 판매 회사입니다. 예, 셀트리온이 주로 글로벌 만든 시장. 거를 유통하고 판매하는. 네, 가지고 와서 네. 조금 이제 추가 가공을 해서 네. 그 완제품을 만들어서 포장해갖고 이렇게 파는. 네. 제약은요? 글로벌 유통망에 셀트리온 제약은 그냥 국내 그 제약 회사인데 네. 국내 그 바이오시밀러 유통은 제약이 합니다. 자체적으로 그 바이오시밀러 외에 그 셀트리온 제약이 자체적으로 취급하는 품목도 있는데 네. 자체 품목 외에도 그 셀트리온이 제조한 그 바이오시밀러의 해외 유통은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담당을 하고 네. 국내 유통은 셀트리온 제약이 담당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아주 간략하게 아는 척을 해서 요약을 해드리면 네. 정부에 배웠어. 헬스케어 아니, 셀트리온이 있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잖아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를 만드는 회사, 네. 헬스케어는 그걸 받아다가 약으로 만들어서 파는 회사예요. 근데 두 회사는 지분 관계가 없어요.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도 갖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갖고 있는데 두 회사는 지분이 없어요. 아, 서로 서로 지분이 없잖아요. 네. 각각 회사잖아요. 셀트리온이라는 그룹 안에는 들어가 있지만 각각의 회사인데 지분이 서로 없으니까 각각 매출을 잡고 각각 매출을 잡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네. 셀트리온이 약 원료를 만들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팔아요. 그럼 여기 매출이 일어나잖아요. 셀트리온 매출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받은 약 원료가 있죠. 네. 그거는 재고 자산으로 잡히는 겁니다. 음흠. 그걸 가지고 이제 약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네, 네. 이 재고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회계로 평가할 것이냐. 아. 지금 거기서 지금 논란이 벌어진 아. 이런 중요한 사태가 있는 거죠. 논란의 핵심이군요, 그게. 그렇습니다. 아이고, 맞죠? 고맙습니다. 김선 대표님.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 정리를 맞아요. 이렇게 그 잘못- 설명 자체는 맞아요. 네. 그 설명 자체는 완벽합니다. 100% 완벽한데 네. 지금 그 회계 감리 이슈는 아닌 이야기들이 좀 들어가 있다. 그렇게 네네네. 말씀을 드릴 네. 수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우리 그 시청자 구독자분들이 조금 그 이 기본적인 그 상식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회계 감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이제 영어로 오디시라고 하잖아요. 회계 감사는 어떤 기업이 그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면 그 외부 감사인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회계 법인이 아, 그걸 오디시라고 그러는군요. 예, 오딧. 아, 회계 땡큐 아니고 회계 오디. 네, 회계 오딧. 그러니까 이 회사가 네. 이 재무제표를 회계 기준에 맞게 네. 잘 작성을 했는지 살펴보고 감사 의견을 냅니다. 네. 이것을 이제 우리가 회계 감사, 그 오디시라고 하는데 네. 그 회계 감사 의견은 이제 적정을 줄 수도 있고 오디션 할 때 그 오디시죠. 오디션 할 때 오디션 아니고요. 아, 그래요? 예, 이 오딧 뭐 이렇게 살펴보다 검토하다 뭐 예. 조사하다 예, 그런 뜻입니다. 네. 네. 그리고요. 예, 적정, 네. 그다음에 한정. 한정, 네. 이제 부적정, 네. 그다음에 의견 거절이 있죠. 예. 네. 한정은 뭐 전반적으로는 회계 기준에 맞게 잘 했는데 좀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다음에 부적정은 뭐 전반적으로 이건 뭐 좀 회계 기준에 맞지 않게 작성이 됐다. 예. 그다음에 의견 거절은 네가 준 자료만 가지고 나는 판단을 못 하겠다. 워낙 뭐 자료가 부족하다든지 근거가 없다든지 뭐 추상적인 자료라든지 이런 거이기 때문에 네. 내가 의견을 주지 않겠다. 이게 이제 감사 의견인데 또 검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감사 말고 이 검토라고 하는 거는 예.
이 상장 기업들은 보통 분기 보고서를 내잖아요. 네. 1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3분기 보고서, 그리고 연간 온기 보고서를 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분기 보고서하고 반기 보고서는 감사라고 하지 않고 회계법인이 살펴보기는 살펴보는데 감사 수준으로 빡세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금토라고 합니다. 그것은 금토라고 하고 네. 금토도 금토 의견을 줍니다. 네. 감사 의견을 주듯이 금토 의견을 주게 되죠. 네. 회계 감리라고 하는 거는 감사 말고 좀 전에는 감사를 말씀드렸고 이 감리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audit review라고 하죠. audit review. 네. 이제 요 단어에서 드는 느낌 자체가 이렇게 바로 느낌이 들죠. 이 감사인이 그 외부 감사인이 다시 말해서 회계법인이 이 회계 감사를 제대로 하였는가 하는 것을 조사를 하는 거죠. 이제 이걸 회계 감리라고 하는데 네. 이 회계 감리를 하게 되면 어차피 이 회사가 재무제표를 회계 기준에 맞게 작성했는지 그것부터 다 살펴보게 돼 있습니다. 네. 이제 감리라고 하는 거는 감사인이 제대로 감사를 했는지를 살펴보는 거지만 네.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전반을 다 감리를 하면서 이제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기업이 이렇게 비상장 기업이 네. 이렇게 상장을 하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 기업이 그 지정 감사인을 신청을 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에 네. 예. 네. 내가 이제 상장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 감사인 말고 증선위에서 다른 회계법인을 지정을 해주세요 예. 하고 그 감사인 지정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증선위에서 그 감사인을 신청을 하죠. 그러면 이제 지정 감사인으로 들어온 그 회계법인은 굉장히 그 빡세게 그 회사를 들여다보겠죠. 네. 예. 왜냐하면 뭐 그동안에 이제 쭉 감사하던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시장에 비상장에서 상장으로 가기 때문에 네. 상장이 되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빡세게 이 회사의 그 재무제표를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그 IPO를 하려고 하는 기업은 네. 이렇게 지정 감사인을 신청을 해서 지정 감사를 받고 또 그 감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네. 예. 모든 IPO 예전 기업들이 다 감리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샘플로 만약에 이제 어떤 제보가 들어왔다, 어떤 회사가 IPO를 하려고 하는데 저 회사 분식 혐의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든지 그 누가 결정해요? 그 결정하는 거는 이제 증선위에서 결정을 하는 증선위에서. 거죠. 예. 어떤 제보가 들어왔다든지 네. 아니면 이 회사는 좀 뭐 이렇게 대형 기업이라든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네. 한번 좀 감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하게 되면 그 지정 감리를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정 감사를 하는 회계 입장에서는 내가 감사를 하는 이 회사가 나중에 지정 감리를 받을지 모르죠. 네. 나중에 이제 감독원에서 이렇게 감독원이 아니고 지정 감리 IPO를 하려고 하는 기업을 지정 감리를 하는 것은 한국공인회계사에서 합니다. 네. 감독원은 상장 기업을 감리를 하고 비상장 기업은 주로 한공회에서 감리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IPO 하려고 하는 기업의 감사인으로 지정 감사인으로 들어간 회계법인은 한공회가 나중에 내가 감사한 내용을 감리를 할지도 모르잖아요. 네. 내가 그러니까 회계법인 한 걸 내가 이렇게 쓴 감사 보고서를 회계법인이 다시 그렇죠. 네가 잘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받을 수 그렇죠, 있다. 그렇죠. 조심조심해서 예를 철저하게 해야 들어서 된다. 3%가 나중에 이제 IPO를 추진을 한다. 네. 그러면 지정 감사인을 이렇게 신청을 하죠. 그러면 증선위에서 그러면 3%는 안진회계법인을 지정으로 해서 안진회계법인이 외부 감사인이 됩니다. 네. 근데 안진회계법인이 3%를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 내가 감사한 이 자료를 나중에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감리를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안진이 이거 제대로 뭐 감사를 했어? 그리고 3%가 재무제표는 제대로 작성을 했나? 이걸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감리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IPO를 하기 전에. 예. 그래서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017년 6월인가요? 그 IPO를 하기 전에 그 지정 감사인을 신청을 해서 네. 감사를 받고 네.
그 다음에 그 지정 감리를 또 받았습니다. 네. 그때 이제 조금 뭐 작은 건 그 해외 그 바이오 유통 업체하고 그 이행 보증금이라고 하는 게 좀 문제가 돼가지고 예. IPO가 이제 조금 그 딜레이가 된 네. 그런 적이 있었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일반적인 지금 이제 상황을 이제 기본적으로 네. 설명해 주신 거고, 예. 그럼 이제 셀트리온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죠? 예. 네. 그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이 회계 기준 위반 그 사건의 네. 처리 절차에 대해서 보통 잘 모르세요. 잘 몰라가지고 네. 어떤 그 보도 같은 게 나오면 이 보도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예. 이 감리위라는 게 도대체 뭐고 감리위원회 또 증선위 증권선물위원회라고 하는 게 뭐고 네. 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뭐 이 회사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는 게 이게 그러면 이 회사가 뭐 유죄로 확정되는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계 기준 위반으로 판명되면 거래 정지가 됩니까? 뭐 상폐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회계 기준 위반 시에 예. 거래 정지나 상폐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는 되느냐? 부분을 한번 점검을 예. 하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뭐 12월 달에 한 2시간에 걸쳐서 다루기는 했지만 그 안고만 핵심만 추려가지고 지금 이 그 회계 이슈 어떤 점이 네. 논란인가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앙금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여기 그림을 좀 보시면요. 그 전혀 그림을 안 보시면 내 얘기는 안 들으죠. 네. 네. 여기 이제 이 금감원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 회사에 감리를 들어가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제보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감리를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감리를 해서 감리한 결과를 회사에다가 통보를 해줍니다. 우리가 감리를 한 결과 너네가 이런 점에 있어서 회계기준 위반을 한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네가 과실이 아니라 고의로 이렇게 분식 회계를 한 것 같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러이러한 조치를 너네들한테 내려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할 것이다 하는 감리 조치 원안을 만들어 가지고 예. 회사에다가도 보내주고 이것을 이렇게 감리위원회에다가 보냅니다. 이 예. 감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증선위의 자문기구거든요. 네. 증선위의 자문기구인데 이 감리위원회에서 그 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감리위원들이 이 회사의 그 회계 기준 위반 혐의에 대해서 그 심의를 해서 이제 회사 사람도 부르는 거죠. 회사 예. 사람도 부르고 뭐 회계사도 부르고 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문답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단계가 굉장히 복잡한 모양입니다. 이제 예. 두 칸이 저렇게 있는 거 보니까. 간단합니다. 별로 없습니다. 아, 그래? 여기에. 예. 근데 여기 작게 그래서- 있어. 그래서 이 결론을 감리위원회에서는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증권선물위원회로 보내죠. 네. 그러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을 내리고 이것을 금융위원회에 보내서 중요한 사안 같으면 금융위원회에 보내서 이렇게 확정 의결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근데 이게 감리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선위의 자문기구죠. 자문기구인데 네.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총 9인, 9사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증권선물위원회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는 감리위원회는 증선위의 자문기구이고 우리가 이렇게 감리위원회를 열어봤더니 이런 것 같습니다 하고 이 자문 의견을 증선위에다가 보냅니다. 네. 증선위는 금융위 산하의 의결기구예요. 이거는 행정기구입니다. 여기서 의결을 내려버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감리위원회는 전문가 자문기구고 전문가들의 그렇죠. 의견을 취합해서 우리 생각에는 이런 것 같으니까 결정을 해보세요. 그렇죠. 하고 증권선물위원회로 가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하여튼 결정을 내리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이 증선위는 금융위원회 설치 법상에 네. 이 증선위 구성에 대한 내용이 법상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는 하나의 행정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여기서 바로 의결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총 5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이렇게. 그러면 증선위의 이 결정으로 사실상 여기서
여기서 거의 확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네. 이 금융위의 그 의견은 그냥 어떻게 보면 형식상 도장만 찍어주는 거. 예. 거의 바뀌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어떤 단계냐? 셀트리온은 지금 셀트리온은 여기에 있습니다. 감리위원회에서 증선위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 단계에 있어요. 셀트리온 3사는. 예. 이 감리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증선위로 이제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이 감리위원회에서 감리위원들끼리 모여서 어떤 통일된 의견을 증선위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감리위원들끼리 여기는 뭐 고의 분식 회계고 어떤 위법성의 경중을 따져봤을 때 뭐 굉장히 그 중한 뭐 그 벌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면 통일된 의견이 생기면 그 통일된 의견을 증선위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예. 감리위의 추천 의견이라고 해서. 예. 그런데 감리위원들끼리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뭐 그럴 때는 어떤 감리위원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 이거는 뭐 분식 회계가 아니야. 아니면 어떤 감리위원들은 이거 회계 기준 위반 맞다. 또 네. 어떤 감리위원들은 뭐 회계 기준 위반은 맞는데 고의다. 아니다. 이거는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좀 과실에 가깝다. 예. 서로 막 의견이 엇갈리게 되면 이 감리위원회가 통일된 의견을 취합을 해서 증선위에 보내는 게 아니고 그 감리위원들 의견 개개인의 의견을 받아서 그걸 그냥 통으로 그냥 증선위에 보내버립니다. 네. 우리 감리위원들끼리 의견이 이렇게 엇갈렸습니다 예. 하면서 개별 감리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를 이렇게 증선위에 보내게 되죠. 이게 예. 4년 됐습니까 혹시? 시작한 지가? 이 논란을 시작한 이게 뭐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네. 2018년 봄께부터 감리 들어가는 게 감독원에서 자 이제 감리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신문 보도가 나왔다든지 제보가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공시가 나왔다든지 하면 감독원에서 회사에 전화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뭐 그 감독원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공시 나온 거 이 글에 자료 좀 보내봐요. 이렇게 예. 말한다고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자료 이제 보내서 보고 뭐 그냥 그렇게 또 있습니다. 또 있다가 또 나중에 이제 또 감독원에서 이제 그 뭐 추가 자료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뭐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 그 감리일 수도 있고 그러다가 말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러다가 그냥 심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가지고 하다가 당신네들 좀 우리가 좀 정밀 조사해야 되겠는데 해가지고 사람 이제 부르고 소환하고 자료 갖고 오라 그러고 갑자기 갔더니 뭐 문답 이렇게 진술 조서 쓰듯이 문하고 묻고 답하고 막 문답 진행해버리고 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감리가 시작되는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몇 월 며칠부터 감리 시작 이게 아니군요. 감리 시작 이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그냥 몇 개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하다가 또 감리가 단일 이슈가 아니고 또 여러 건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뭐 이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고 하다가 이거는 이상 없고 놔두고 이거 물어봤는데 이거 너네들 이거는 이상한데 그래서 그때부터 또 감리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건일 경우에 이게 정확하게 언제부터 감리를 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대체로 뭐 회사에서는 뭐 그냥 2018년 초부터 좀 뭐 어떤 실제적인 감리가 시작된 걸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제가 취재하고 알아본 바로는 감리위원들 간에 지금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감리위에서 어떤 추천된 의견을 증선위에 보내지를 않고 개별 감리위원들의 의견을 그 문서로 다 받아가지고 증선위에 지금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정권선물위원회가 시작이 되는데 한 가지 이거를 좀 아셔야 돼요. 뭘 아셔야 되냐면 지금 그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이 프로세스 있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밟아야 되는 프로세스입니다. 뭐냐면 다시 말해서 감리위원회에서 이렇게 봤더니 무혐의다. 감리위원들이 전부 다 통일된 의견. 감리위원들이 전부 다 통일된 의견으로 이 회사는 회계기준 위반이 없다. 그러면 감리위원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도 증선위에 보내는 겁니다. 문제 없다는 의견을
예, 문제 우리가 없다는 볼 때는 의견이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보내야 된다. 예, 우리가 볼 때는 문제 없습니다 하면서 정선위에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선위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감리위 말대로 문제 없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감리위는 문제가 없다는데 우리 정선위에서 보니까 아니야 이놈들 문제가 있어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감리위가 끝나고 정선위로 가는 거는 감리위에서 뭔가 얘네들 회계기준 위반이다 유죄다 반드시 그랬기 때문에 정선위로 가는 건 아니고 그렇게들 이제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조건 자동빵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코스죠. 그러니까 회계기준 위반으로 보는 위원들이 많아도 가는 거고 회계기준 결과를 위반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죠. 그거 알 수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왜 감리위원회 안건으로 그러니까 증선위 안건으로 올라가냐 마느냐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불안해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럴 그렇죠. 필요는 없다는 거네요. 안건이 올라가는 것 자체는 일단 그냥 프로세스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감독원에서부터 금융위 확정 의결까지는 이거는 그냥 이렇게 가는 그냥 가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네. 정선위의 안건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뭔가 어떤 그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 그건 때문에 아니다. 정선위 안건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프로세스가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예를 들면 뭐 물론 어느부터 시작 이건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대충 시간이 그냥 우리가 느끼기에는 뭔 놈의 감리를 이렇게 오래 하나 싶은데 원래 다른 회사들이 원래 이렇게 오래 합니까? 아니면 셀트리온이 유독 조금 더 오래 길게 끄는 측면이 있습니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성품입니다. 질문인데 네. 정프로님은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그럼 거짓 칭찬 싫습니다. 아니요. 그 제가 바로 느끼는 네. 좋은 질문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감리 안건 자체가 많아서 뭐 매출도 봐야 되고 재고자산도 봐야 되고 예. 뭐 아니면 뭐 다른 또 건들 뭐 금융 상품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볼 게 너무 많아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뭐냐면 감독원에 감리하는 사람들이 일이 많아가지고 이 회사도 보고 저 회사도 보고 일이 많아가지고 그럴 수도 그냥 그럴 일이 수도 많아서 여기에 올인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것 좀 보다가 또 다른 일 하다가 뭐 또 레포트 이제 쓰다가 뭐 또 이제 그 회계 그 전무심의위원한테 불려가가지고 한번 깨지고 내려와가지고 뭐 담배 한 대 피고 뭐 이러다 보면 시간이 이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봐야 될 게 이 회사에 대해서 봐야 될 게 많아서일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회사.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해외 비즈니스가 많습니다. 네. 뭐 파이자나 존슨앤존슨이라든지 해외의 유통 거래선이 많기 때문에 네. 이 해외 데이터 같은 거 이런 거 자료들도 이제 다 들여다 봐야 되기 때문에 또 이슈도 이제 조금 몇 개 있는 것 같고 단일 네. 이슈가 아니고 이게 해외 비즈니스가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시밀러 비즈니스가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된 게 사실은 셀트리온이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회사 쪽하고 이 감독원하고 아주 의견이 첨예하게 맞선 게 그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쪽도 감독원이 야 이거 회계기준 위반이라고 보는 거에 대해서 회사 쪽도 아니라고 항변하는 자료들이나 입증 자료들을 엄청나게 많이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감독원 입장에서는 감독원은 일종의 이제 검찰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피의자 쪽에서 변호인이 항변할 수 있는 자료를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하게 되면 검토를 해야 되니까. 검찰은 수사를 굉장히 빡시게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표본 추출을 해야 될 거를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도 좀 많이 걸리긴 많이 걸렸어요. 4년이나.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것 자체가 이제 예를 들면 주주 입장에서 보면 괴롭죠. 그렇죠.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올라갈 거 신약 발표도 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야 아직도 지금 그 금융위에서 이거 지금 보고 있대 감리 중이야. 뭐 나중에 어떻게 결과 나올지 몰라. 불확실성이 계속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주가도 잘 못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뭐 자꾸 이제 공매도도 좀 계속 있고 예. 이게 사실 뭐 셀트리온이 제 기억으로는 그 제가 아주 뭐 확실치는 않은데 2011년도에 네. 그때 한국경제신문에서 한 시민단체를 인용을 해가지고 셀트리온이 어마어마한 분식을 하고 있다고 그 시민단체가 주장을 해서 그 기사가 한경에 굉장히 크게 실렸어요. 예. 크게 실리면서 그때
그때 셀트리온이 깜짝 놀라가지고 여의도 그 당시에 대우증권 지하 대강당을 빌려가지고 네. 애널리스트하고 매체를 초청해가지고 자기들 그 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김형기 부사장이 지금 이제 김형기 부회장이죠. 네. 그분이 이렇게 임원들 회계 담당 임원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설명회를 한번 열었던 적이 있고 네. 그 뒤에 제가 이제 그 김형기 부사장을 한번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 지금 회계 문제 또 회사의 지배 구조 왜 이렇게 뭐 만들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이제 제가 그 꼬치꼬치 이제 그 물어봤는데 그때 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여기서 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랬던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2010년도 11년도 이후부터 셀트리온은 이 회계에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좀 이슈가 되었던 기업들입니다. 아마 예. 다들 아실 겁니다. 주주들도 네, 네, 알고 네. 있고 여기에 뭐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셀트리온은 계속해서 뭐 회계 쪽에서는 끊임없이 계속 이슈가 네. 그렇게 제기되어 왔었죠. 그게 이제 네. 계속 한 10년 정도 가까이. 거의 네. 뭐 지속되어 온 사안인 거죠. 요게 지금 제 질문이 이게 맥락이 맞는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언제입니까? 세 회사 그냥 합친다. 예, 예. 왜냐면 합치면 뭐 셀트리온이 만들어서 어디 뭐 SKO 로 SKO에 보내는 거. 팔아서 그걸 뭐 재고로 싸서 이걸 얼마로 계산 이런 문제가 예. 없을 거 아닙니까? 예. 합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예, 같은데 예. 그 합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은 그건 진행 예, 중인 예, 거예요. 예, 진행 중인데 지금 요 회계 감리권 때문에 그 합병 작업이 예상보다는 조금 더디게 진행될 거예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한 5,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합병 작업을 이렇게 스타트를 끊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마 그건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예. 합병 작업이 하반기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올해 이후로 또 넘어갈 가능성도 뭐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혹시 지금 4년 걸린 이 지금 현재 단계 두 네. 단계 사이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네네. 금융이 넘어가기 바로 직전. 네네네. 증손위도 지금 막 넘어가는 참이죠. 네네. 예. 그러면 그 이후 단계도 혹시 꽤 오래 걸립니까? 아니면 이거는 그냥 뭐 확인하고 행정적인 이거니까 네. 금방 끝납니까? 아 지금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인데. 아유 고맙습니다. 이것도 혹시 뭐 적선하듯이 이렇게 동정 칭찬 아닙니다. 아니죠? 예, 네. 마음에서 우러난 그 네. 아유 고맙습니다. 생각이고요. 네. 3월 말까지 그 금융위까지 끝내야 됩니다. 예, 셀트리온 건은. 아 무조건 끝나요? 예. 3월 말까지. 아니 물론 네. 넘어갈 수도 있지만 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이제 그 회계 기준 위반으로 결론이 나게 되면 네. 그 대부분 과징금을 부과를 하게 되거든요. 네. 과실이건 중과실이건 고익은 네. 이렇게 그 과징금을 부과를 하게 되는데 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과징금을 부과를 하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3월 말까지 금융위에서 과징금 확정을 시켜야지 과징금을 부과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3월 말까지는 금융위에서 그 확정을 해야 되고 3월 말 금융위에서 확정을 하려고 하면 네. 2월 말에서 3월 초에 증선위에서 결론을 내줘야 됩니다. 늦어도 대략 3월 한 중순, 3월 한 10일 안팎으로는 아무리 늦어도 3월 10일 안팎으로는 네. 증선위에서 결론을 내줘야지 아. 금융위에서 확정 판결을 하고 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뭐 과징금을 때리건 뭘 하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3월 초까지는 네. 증선위에서 결론이 결론을 나요. 낼 텐데 아. 어차피 뭐 감리위에서 워낙에 많이 다루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증선위에서는 네. 한 3번 안팎의 그 회의를 거쳐서 네. 3번 내지 많으면 4번, 3-4번의 회의만 하게 되면 결론을 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이거는 하루에도 증선위에서 뭐 3-4번 회의를 한다 그러면 하루에 2번 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차수를 바꿔가지고 아침부터 예. 저녁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저녁 먹고 들어와서 차수 변경해 버리면 이제 2번 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심야까지 이어가면 되니까 네. 예 그런 게 있고요. 그럼 이거 만약에 결론이 났어요? 네. 그러면 셀트리온은 무조건 그거에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뭐 행정법원 이런 데서 나 이거 저 인정할 수 없다. 최종적으로는 행정 소송을 할 수가 있죠. 대표적인 게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닙니까? 삼바. 아 그래. 그럼 삼바가 증선위에서 고의 위반으로 그때 뭐 4조 5천억 그 고의 위반으로 네. 됐는데 그 뭐 그때 뭐 행정 소송도 내고 근데 아. 이게 검찰 고발이 들어갔어요. 삼바 같은 경우는. 네네. 예. 삼바 같은 검찰 고발이 들어가 가지고 네.
지금 검찰이 기소를 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아, 네. 거기 뭐 하고 만약에 있군요. 이제 검찰 고발이 들어가 가지고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고 있다 지금. 네. 그러면 삼바가 만약에 억울하다 그러면 행정 소송을 낼 수가 해서. 있습니다. 행정 소송을 내서 왜냐하면 금융위의 확정은 행정 그 집행 행정 결정이거든요. 네. 행정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 소송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거기서도 또 행정소송도 이게 엄청나게 봐야 될 게 많은데 예. 자료가 이렇게 몇 년 걸렸는데 그럼 거기서도 또 1심, 2심, 3심 또 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또 뭐 앞으로 뭐 한 5년 뭐 이렇게 또 가는 예. 갈 수도 있겠네 만약에.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아주 아, 오늘 중요한 3개 질문인데. 받았습니다. 네. 이게 고맙습니다. 지금 이런 그 회계 사건이 예. 이게 회계 사건이 지금 삼바만 해도 지금 언제입니까? 벌써 지금 엄청나게 지금 올해 지금 그 삼바 계속 박근혜 정부 때 네, 되고 있잖아요. 11년부터 처음 나왔다고 하니까 지금 그러면 엄청 오래된 거죠. 이게 그 어떻게 보면 네. 그 이게 거의 뭐 세계적인 그 회계학자들이나 네. 이렇게 들여다보고 네. 네.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네. 예, 굉장히 치열하게 이렇게 맞서 있잖아요. 네. 이걸 재판부가 보고 결론을 우리 판사님이 결론을 내린다. 물론 그 재판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긴 하겠지만 네. 너무 사법부 쪽에 모든 게 사법부 쪽에 다 쏠려 있어요. 모든 걸 사법부에서 다 결정을 해야 돼. 네. 그러네. 무슨 저 오미크론 뭐 이거 거리두기도 사법부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예. 대통령 탄핵도 사법부에서 무슨 하고. 수능 시험 문제 오류도 사법부에서 판단을 해야 아, 돼. 모든 이게 문제를 지금 최종. 네. 지금 삼바의 그 어려운 그 저 지배 그 연결 기업 지배력 그 문제도 지금 그러네. 재판부에서 판사님한테 지금 이게 검찰이 기소를 해가지고 거기에 가 있잖아요. 예. 그러네요, 이게 진짜. 근본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물론 이제 판사 그러니까 어떤 이 재판부라는 게 이제 이 사회에 일어난 수많은 갈등들을 조정하고 판결 내리는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되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들을 최종적으로 판사한테 모든 결정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도 조금 이상한 일이긴 하네요. 네, 그죠? 그게 좀 네. 과잉되어 있습니다. 예. 과잉되어 있고 네. 자, 저는 칭찬 3개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안승찬 기자님 하세요. 네, 네, 저는 네. 충분합니다 오늘은. 자, 하여튼 좀 이어가시죠 이제. 예. 무슨 얘기 하다 여기까지 그림에 왔죠? 이 그림 한번 잠깐 더 보실게요. 네. 그림 한번 더 보시면 이 이제 지금 감리위원회는 마무리됐다고 봐야 됩니다. 예. 자, 우리 감리위원회에서 감리위원들이 의견을 낼 때 우선은 회계 기준 위반을 했다고 생각하는 위원들은 네. 그 위반 동기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위반 동기는 뭐 고의, 네. 또 이제 중과실, 과실 이제 이렇게 세 개가 있고 그 위반 금액의 수준이라든지 경중에 따라서 이렇게 7단계를 적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고의, 중과실, 과실 요 세 개에 밑에 7단계로 곱하면 3, 7이 21, 지금 21단계의 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자 위에 이렇게 고의, 중과실, 과실이 있죠. 네. 밑에 이제 1, 2, 3, 4, 5단계가 있고 예. 제일 위에 가중 처벌을 할 경우에 최대로 때릴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제일 밑에 감경을 해줄 경우에는 최소로 때릴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이렇게 해서 요게 7개입니다. 네. 그래서 가로 3개, 세로 7개에서 3, 7, 21 해가지고 요 칸 하나하나에 다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 칸 네. 하나하나에 예를 들면 뭐 과징금, 회사의 과징금 부과, 그 다음에 회사의 정권 발행 제한 뭐 8개월, 그 다음에 뭐 임원 해임 권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칸 하나하나에 다 내용이 있는데 네. 여기 보면 검찰 고발 또는 통보 있잖아요. 네. 요게 고의라는 칸에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네. 다시 말해서 중과실이나 과실일 경우에는 검찰 고발 통보가 없다. 그러네요. 고의일 경우에만 검찰 고발이나 검찰 통보를 한다. 네. 고의 1단계, 2단계까지는 검찰 고발이고 네. 고의 3단계, 4단계, 5단계는 통보라고 돼 있죠. 예. 검찰이 알아서 해라. 예. 자, 통보는. 검찰한테 우리가 조사해 보니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네. 보시고 뭐 수사를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하고 통보를 해 주는 겁니다. 예. 고발을 하게 되면 무조건 검찰은 손을 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고 고의라고 하더라도 제일 밑에 단계
네. 감경 시 최소한 이런 조치는 해야 된다. 아무리 네. 감경을 해주더라도 최소한 이런 조치는 해야 된다 하는 고의의 제일 밑에 요 핫바리 단계 있잖아요. 네. 여기는 지금 검찰 고발이나 통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의라는 판단이 나오더라도 감경 시 최소 단계 여기까지 가면 검찰 고발이나 통보는 없지만 예. 고의인데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 없고 그러면 이제 저한테 제일 뭘 많이 물어보시냐면 저거죠. 거래 정지. 거래 정지 이거 물어보거든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회계 기준 위반으로 제재를 받으면 이렇게 거래 정지가 될 수 있느냐? 될 수 예. 있죠. 될 수 있죠. 자, 거래 정지는 증선위나 금융위가 내리는 게 아닙니다. 한국거래소가 내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국거래소가 거래 정지를 딱 시키고 그 다음에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이 기업을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회계 기준 위반을 했는데 어떤 경우에 이제 거래 정지가 되느냐? 네. 그거는 우선은 이 회계 기준 위반 내용을 반영을 하면 이 회사가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돼. 예를 들어서 예. 회계 기준을 위반을 해서 위반한 부분을 정정을 했더니 이 회사가 자본 완전 잠식이 돼버려. 예를 네. 들어서 예. 그러면 자본 완전 잠식은 상폐 기준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예. 아. 너무 좋은데요. 이 글씨만 좀 크게 써주세요. 이게 모바일로 예. 보시는 분들은 약간 좀 작습니다. 지금. 예. 네. 그래픽 좀 효과 이런 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오늘 원래 이게 32포인트인데 오늘따라 이 작게 해요. 조금만 키워주시면 예, 모바일 보는데 편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증선위에서 검찰 고발이나 검찰 통보가 결정이 되면 거래 정지를 시킵니다. 네. 그리고 상패 실질 심사를 보내거든요. 커졌네. 예. 기술의 힘으로. 요 검찰 고발이나 검찰 통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살펴봤듯이 회계 기준 위반의 동기가 고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네. 고의가 아니라 중과실이나 과실이면 검찰 고발이나 통보가 없기 때문에 네. 거래 정지가 안 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세 번째는 이제 검찰이 뭐 자기들이 직접 뭐 수사를 해서 기소하면 당연히 거래소 입장에서는 거래 정지를 시킬 수밖에 아니 없죠.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증선위의 결과가 이제 과실이냐 중과실이냐 고의냐 이게 나와야 되는데 고의가 나왔다거나 중과실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상장 폐지 되는 게 아니고 거래 정지가 되는 게 아니고 아니죠. 저거는 회계적으로 반영을 했을 때 상패 기준에 부합하느냐 안 부합하느냐를 따라서 다시 결정한다. 셀트리온은 1번하고 3번 케이스는 그냥 배제해도 무방합니다. 네. 1번처럼 회계 기준 위반을 반영을 해도 상패 기준에 해당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매우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2번만 보시면 됩니다. 2번은 뭐냐? 증선위에서 만약에 증선위에서 회계 기준 위반으로 본다고 하면 고의로 보느냐 아니면 과실로 보느냐 이거죠. 네. 고의로 본다고 하면 검찰 고발하든지 통보를 해야 되죠. 그렇죠. 고의 2단계까지는 고발이고 고의 3단계 밑으로는 통보기 통보죠. 때문에 예. 어쨌든 간에 고의면 검찰로 간다. 그러면 거래소 입장에서는 거래 정지를 시키고 회사를 상패 실질 심사 대상에 올려놓는다. 예. 그렇게 딱 정리를 하시면 되고 네. 그냥 중과실이건 과실이면 거래 정지 안 된다. 상패 실질 심사 대상 안 간다. 네, 예. 네. 아무리 과실 1단계, 과실 최대 가중 단계를 맞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안 간다. 아니, 거래 이게 정지로 안 간다. 쟁점이 그러니까 이번 회계 논란이 고의로 그런 거냐 실수로 그런 거냐 그게 결국은 그게 쟁점이군요.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무혐의로 우리 지금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그거는 그거는 뭐 그렇죠. 예, 무혐의 나올 수도 있고 그런 혹시 겁니다. 이게 뭐 어느 쪽이라고 말씀 안 하셔도 괜찮은데 정치적인 무엇과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의 이 뭐 감리라든지 뭐 이런 행위 일련에 있어서 채팅창에서 일부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혹시 그냥 사실 예. 확인 차원에서 한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까? 예, 너무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네 대답을 하기가 번째입니다. 참 별 4개, 말씀드리기가 별 참 4개. 어려운데 네. 뭐 까놓고 말씀드릴까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어느 쪽인지는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뭐 대략 그런 게 있을. 살살만 말씀해 주세요. 감당하실 수 있으면 제가 제가 한번 들으면서 중간에 맞겠습니다. 그러면.
시장 분위기를 네. 금융당국은 시장 분위기를 좀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는 네. 금감원이 감리는 하되 네. 금감원이 감리한 것을 언제 감리위원회로 보낼 것이냐. 네. 그다음에 감리위원회에서 정선위로 이제 이첩을 하고 나서 네. 그러면 정선위에서 언제 결론을 낼 것이냐 하는 네. 부분은 정치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네. 어떤 지금 시장의 상황 분위기, 네. 예를 들어서 시장이 지금 박살이 나가지고 곡소리 나고 있고 지금 뭐 한강에 뭐 이렇게 저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데 지금 이런 그 대형 종목을 갖다가 뭐 바로 그냥 예컨대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정선위에서 뭐 고의라 해가지고 네. 거래 정지가 돼버렸어. 고의 해가지고 바로 뭐 검찰 고발시켜 버리고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고 네. 예컨대 시젠이 작년 그 2월달에 예. 그 중과실로 그 저 판단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시젠에 대해서 금감원의 감리 자체는 좀 일찍 끝났습니다. 일찍 예. 끝났는데 그 뒤에 코로나가 와버렸잖아요. 네네네. 시젠이 이거 진단 키트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그러면 시젠이 진단 키트를 열심히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달러를 엄청나게 벌어들이고 있고 예. 우리나라 기업이지만 전 세계에 지금 진단 키트를 엄청나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그러면 시젠을 지금 빨리 감리위에 올리고 감리위 빨리 해가지고 정선위 올리고 정선위에서 고의건 과실이건 빵 때린다?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죠. 네,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런 고려는 있다. 이런 게 뭐 정치적이다 이렇게 뭐 표현을 할 수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이런 그 민감한 그 요소들은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근데 아까 이제- 그 이제 3월 초에 나온다고 그러셔갖고 예. 그러니까 3월 말까지는 해야 되고 3월 초에 뭐 이렇게 아마 넘길 거다 이러셔갖고 예. 그때 이제 대선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혹시 그것과도 관련이 있나 싶어서 좀 여쭤보긴 했는데. 그 3월 대선이 지금 9일일 3월 겁니다. 중순 네. 그때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모르겠어요. 지금 정선위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정선위에서 어떤 정치적인 요소를 이 고의냐 과실이냐에 넣지는 않겠지만 예. 판단은 그 정선위원들이 양심적으로 하겠죠. 하겠지만 이거를 언제 발표를 하느냐 하는 것은 3월 9일이 대선이라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아마 늦어도 3월 10일이나 10일께는 이 정선위에서 결과가 나와야지 3월 말까지 금융위에서 의결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3월 9일 대선이면 3월 10일 날 대선 결과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 뭐 3월 11일이나 뭐 그때쯤 돼서 아마 정선위에서 발표하고 빨리 네. 서둘러서 뭐 금융위 그 절차를 바로 밟으면 직전에 하기는 부담일걸요. 조금 부담스럽고. 대선 전에. 대선 전에는. 대선 직후에 아마 나올 가능성이 네. 매우 높은. 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대선 일정을 고려를 한다면 아니 그냥 뭐 대선 직전에 뭐 어떤 결과를 내놨다가 네. 예, 뭐 영향을 시장에서 준다고 복작복작되고 예, 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덤터기 쓸 수 있잖아요. 또 네. 예. 니네 그러니까 때문에 우리 졌다 예. 뭐 이러면. 네. 그리고 뭐 지금 이제 그 마지막으로 예. 지금 뭐가 이슈냐 회계 네. 감리 이슈 여기 이제 여기 한번 보시면 네. 예, 화면을 한번 보시면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현재 정선위원이 아니고 여기 제가 오타를 냈는데 감리위원들의 의견 네. 수렴이 완료된 상황이다. 아. 그래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감리위원들 개별의 의견을 따로따로 받아가지고 네. 지금 정선위에 보낸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요 일정 내용인데 지금 그 감독원에서 그 고의 회계 기준 위반이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냥 간단하게 분식 회계다라고 그 주장을 하는 거는 요거 두 가지입니다. 바이오시밀러 그 원료 의약품 셀트리온에서 헬스케어로 보낸 이 원료 의약품의 재고 자산 그 평가 손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예, 하는 부분 감독원이 주장하기에 예. 그 다음에 이
해외 그 시밀러 유통업체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거래를 하거든요. 네. 이 거래를 하면서 이 사후 정산에 대한 그 회계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변동 대가라고 하는데 네. 조금 어렵죠, 그죠? 요거 두 개가 지금 그 고익 회계 기준 위반의 이슈입니다. 나머지 뭐 짜잘한 것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네.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과실로 감독원 차원에서 그냥 과실로 보기 때문에 뭐 별로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고의로 보는 요 두 개에 대해서 정선위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네, 네. 근데 멋있어요. 화려합니다. 자 이겁니다. 이거 네. 네. 이거 뭐냐면 그 사후 정산에 대해서 네. 뭐 그 12월 초에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네. 간단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약해서 이 헬스케어가 해외 그 유통사에다가 바이오시밀러를 공급을 하죠. 예. 그런데 서로 간에 마진 약속이 돼 있습니다. 헬스케어가 해외 유통사에 30% 예를 들어서 30% 마진을 보장해 주기로 이렇게 약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바이오시밀러 시세는 한 100만 원 돼요. 그러면 헬스케어는 해외 유통사에 70만 원에 공급을 해주면 네. 유통사가 시세대로 100만 원에 팔면 유통사는 30% 마진을 먹게 되죠. 네. 그래서 헬스케어가 70만 원의 유통사에 바이오시밀러를 주고 네. 유통사가 100만 원에 팔게 되면 유통사는 30% 마진을 먹는다. 이렇게 되면 깔끔하죠. 그리고 네. 헬스케어는 매출액을 70만 70만 원으로 하면 원으로. 되죠. 예. 그런데 실제로 유통사가 이 약을 받아서 판매를 했는데 약가가 떨어져 가지고 90만 원에 팔았어. 실제로 90만 원에 팔았어. 그러면 유통사 입장에서는 90만 원에 팔았으니까 30% 마진을 확보하려고 하면 39, 예. 27 20만 원의 마진이 떨어져야 되는데 20만 원의 마진이 떨어져야 되는데 약을 70만 원에 받았단 말이에요. 70만 원에 팔아서 90만 원에 팔았거든. 그러니까 마진을 20만 원밖에 못 먹은 거야. 30%가 안 되네요. 예. 예. 그러면 셀트리온이 7만 원을 보전해 주는 거예요. 예. 자, 7만 원 갖고 가라. 그러면 7만 원을 해외 유통사한테 보내주면 해외 유통사는 약을 90만 원에 팔았어도 30%의 마진을 보장받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사후 정산 구조가 돼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헬스케어는 매출액을 고쳐야 돼요. 처음에 이제 70만 원 매출로 기록을 했는데 63만 여기 원. 7만 원을 보내줬으니까 예. 70만 원에서 7만 원을 뺀 매출액을 63만 원으로 네, 이렇게 네. 고쳐야 됩니다. 이게 근데 사후정산이라는 거죠. 그렇죠, 어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가 이게 이제 사후정산 변동 대가라고 하는 건데 예. 어떤 일부 소수의 그 해외 유통사하고는 이런 사후 정산을 매 분기마다 제때 정확하게 안 했다. 감독원에서는 너네들은 예. 상장사이기 때문에 네. 상장사이기 때문에 분기마다 정확하게 결산을 해야 되는데 예. 일부 유통사하고는 분기마다 안 하지는 않았는데 헬스케어가 안 하지는 않았어요. 이런 사후 정산을 했는데 매 분기마다 정확하게 사후 정산을 하지 않았다. 반기 단위로 하든지 아니면 1년 단위로 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회계 기준 위반이다. 이렇게 감독원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셀트리온 쪽에서는 그런 데가 있기는 있는데 네.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사실은 셀트리온은 우리는 좀 의리다. 거기 해외에 큰 제약사들 있잖아요. 머크나 예, 뭐 예. 이런 큰 제약사들. 예. 이런 큰 제약사들이 해달라는 대로 할 수밖에 갑인데 없다. 걔들이 야, 이 반기마다 정산하자 하면 하는 거고 1년에 한 번씩 정산하자 하면 하는 건데 우리가 걔들이 반기에 해주겠다는데 안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감리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분기마다 결산을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셀트리온 현실이 있다. 입장에서는 저렇게 하면 뭐가 좋은 거예요? 뭐가 좋은 게 있어요? 뭐 좋은 건 없어요. 어차피 네. 그 사후 정산이 다 반영이 되는 겁니다. 사후 정산을 분기마다 하느냐, 반기마다 하느냐, 연간으로 하느냐 하는데 그렇게 볼 수는 있죠. 예를 들면 만약에 약가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줄어들잖아요. 보전을 해줘야 되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네네. 입장에서는. 네. 근데 약가가 막 떨어지는 상황인데 분기별로 하면
매출액이 떨어지는 걸 그때 반영되는데 반기나 1년 동안 하면 1년 동안은 매출액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마지막에 한 번에 뚝 떨어지는 아. 그런 식으로 될 수는 있겠죠. 그런 게 있죠. 뭐 약가가 계속 떨어진다고 하면 만약에 1년에 한 번 사후정산을 한다면 1분기 결산, 2분기 결산, 3분기 결산 때는 반영이 안 되고 온기 결산에서 한꺼번에 반영이 되는 거죠. 막판에 가가지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어차피 다 반영은 되는 건데 그때 매 분기마다 그 상황이 이제 반영이 안 되니까 네. 그 감독원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잘은 모르지만 사실 이거는 그렇게 막 예민한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네. 제가 뭐 이렇게 훤히 막 감리를 들여다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오랫동안 이 회사를 관찰을 하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입수를 하고 예. 그걸 취합을 했을 때 딱 이렇게 그 답이 나왔기 때문에 네.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만약에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럼 전 문제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야, 니 어차피 서 회장이 다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쪽 회사가 많이 먹어야 될 걸 저쪽 회사로 다 나눠주고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했다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뭐 해외 유명 글로벌 제약사가 뭐 저도 잘 모르지만 요구하는 대로 그렇다고 뭐 돈을 줄 걸 안 주거나 아니면 안 줄 걸 준 건 아니고 그냥 분기에 계산하냐 반기에 계산하냐 요거의 문제라면 아주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건 아닌 것 같은.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네. 그 매출 채권 그 대손 충당금도 예를 들어서 매출 채권이 발생했는데 네. 이거 매출 채권은 회수가 안 돼. 그러면 매 분기 결산 때마다 매출 채권 잔액을 보고 회수 안 되는 거를 비용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1분기, 2분기, 3분기 안 하고 있다가 막판에 가가지고 반영하면. 우리 매출 채권이 이만큼 회수가 안 돼요 하게 되면 1분기, 2분기, 3분기에 정확하지 못한 재무제표를 보고 어떤 투자자가 투자 판단을 내렸다고 하면 그 투자자는 피해를 입는 것이 그럴 수 아니겠느냐. 있겠네요. 원칙은 그런 관점에서 분기가 이제 맞긴 뭐 그럴 수 맞겠죠. 있죠. 원칙은 분기가 그렇죠, 맞긴 그렇죠. 맞는데.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제가 어렵네. 이걸 뭐 회계기준 위반이다 아니다 뭐 고의다 과실이다 뭐 거기에 네. 대해서는 전혀 네. 말씀드릴 수가 없고 네. 네. 제가 뭐 그런 말 능력도 안 되고 네,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런 문제들을 말씀드린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로써 이제 셀트리온 네. 이슈는 뭐 거의 완벽하게 다 해결한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우리나라에서 누가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글로벌 모니터의 김수원 대표님 유일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5번의 칭찬, 이 한 번의 칭찬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수원 대표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좀 광고를 좀 이렇게 확 땡기게 좀 해주세요. 아니 라이브 진행할 때 질문도 받습니다. 이게 무슨 큰 메리트라고 질문 당연히 라이브 하는데 받아야죠. 우리 너무 드라이하게 광고를 찍은 네. 것 같아요. 예를 뭐가 들면 이렇게 뭐 하게 했어야 되는데. 아리팍 2022년 가격을 공개하겠습니다라든지 뭐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네. 저희가 반성할 게 많습니다. 네, 하여튼 처음이니까 하여튼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프님이 드디어 내일 오후 1시? 1시부터 시작하죠. 네, 그 부동산 세미나를 온라인 세미나를 열고 네. 여러분의 궁금증을 완벽히 해결해 드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서울 주요 지역 그리고 지방의 주요 도시들의 올해 아파트 가격을 정확하게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부동산 세미나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 결국 자산의 뭐 80%는 우리 또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부동산으로 간다고 하죠. 네, 예. 많이 좀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까지 신청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네. 많이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지는 퇴근길 라이브 문제 그 2%님이 또 오늘 이선엽 부장님과 함께 또 진행을 아하. 하신다고 하니까요. 그 예. 방송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우리 안승현 기자님은 또 이따가 백브리핑 시간에 다시 오셔야죠. 네. 7시 반에 저는 오겠습니다. 오늘 컴퍼니 백브리핑 셀트리온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오늘 굉장히 보람 있는 하루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것도 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